혹시 지금 텅 빈 것 같은 공허함과 감당하기 힘든 버거움 속에서 길을 잃으셨나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수많은 정보 속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면서도 이토록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선한 나눔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삶의 의미의 위기에 대한 깊은 성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삶의 목적에 대한 거대한 위기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조금은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제 일에 대한 수요가 없어야 정상일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 참 많이 변했습니다. 직장의 모습이 달라졌고 종교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전례 없는 수준의 외로움, 불안, 그리고 우울감이었습니다. 목적 찾기를 주제로 한명상 수련이나 강연, 모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만 봐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간절히 방향을 찾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우리는 삶의 의미와 소속감을 다양한 곳에서 얻었습니다. 교회나 성당 같은 신앙 공동체에서 혹은 동네의 작은 동호회나 이웃과의 교류 속에서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0년대, 70년대의 어려운 시절을 함께 이겨내며 형성되었던 끈끈한 마을 공동체, 우리라는 강한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 이상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곳은 더더욱 아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런 전통적인 공동체들이 약해지자 우리는 그 모든 무게와 기대를 단 한 곳, 바로 직장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직장이 삶의 목적을 찾아주고 끈끈한 공동체가 되어주고 심지어 나의 사회생활과 정치적 신념까지도 충족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모든 감정적, 사회적 기대를 단 하나의 기둥에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기둥이 우리 삶을 튼튼하게 받치고 있었는데 말이죠. 더 좋은 것을 위해서든 아니든 오늘날 직장과 그 리더들은 이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미련 없이 직장을 떠납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인간관계, 특히 연인 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나 연인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리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탱해주는 바위이자 가장 친한 친구이고 뜨거운 연인이자 경제적 안정의 원천이 되어주길 바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역할을 해주는 다른 친구들과 가족, 공동체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한 사람에게 이 모든 역할을 기대합니다. 직장의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직장과 연인, 두 관계 모두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로 몰아넣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든 자산을 단 2개의 주식, 일과 사랑에 전부 투자해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 두 주식이 흔들리면 우리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위험한 구조인 셈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깊은 무력감과 상실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분석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큰 역할을 했죠.
예전에는 오락거리를 즐기려면 집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스마트폰과 TV만 있으면 집을 나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도 일주일만 기다리면 집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허한 마음을 어떻게 채우고 삶의 의미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삶의 의미는 위기 속에서 혹은 예상치 못한 깨달음의 순간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혹은 끔찍한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신의 남은 생을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을 돕는데 헌신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들에게 위기는 오히려 삶의 목적을 안겨준 선물이 된 것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다른 생명을 책임지는 것에서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리더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책임을 지게 되면서 목적의식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순간이 오기만을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온다고 해도 그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행히도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과정은 우리 모두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해낼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깊은 위기를 통해 저의 예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던 일에 대한 열정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일하러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제 사업체도 있었고 좋은 고객들도 있었죠. 그래서 더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이 마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두운 곳에 혼자 갇혀 있으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그곳은 점점 더 어두워질 뿐입니다. 한 친구가 제게 다가와 너 무슨 일 있지? 나한테 말 안 하는 거 다 알아. 라고 말해주기 전까지 저는 그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자 거대한 바위가 어깨에서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길을 잃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길 위에서 혼자라는 느낌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길을 잃었을 때 그저 나 길을 잃었어라고 말하고 누군가가 그저 당신의 손을 잡아주고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나아갈 힘과 명료함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에너지를 얻어 문제의 근원을 찾기 시작했고 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왜를 찾은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왜를 찾도록 돕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친구들을 돕기 시작했고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재앙이나 인생의 최저점은 돌이켜보면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큰 시련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은 사람들은 모두 비밀스럽게 그 경험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지만 그 일이 일어났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일들 속에는 배울 점이 숨어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내가 그 교훈을 기꺼이 배우려 하는가? 입니다. 이별이든 실직이든 우리를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는 모든 일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삶의 목적을 찾고 싶다면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목적을 부여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으며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나는 이 상황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나쁜 상황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저 운이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피해자 의식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라고 생각하면 잠시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는 과거가 아닌 현재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는 현재에 온전히 존재하며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다면 나는 어떻게 이로부터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책임감입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교훈을 얻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차이가 바로 곁에서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의 유무에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친구로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힘들어하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하거나 조언을 하려 드는 것입니다. 친구가 실직을 당했을 때 우리는 좋은 의도로 다른 직장 구하면 되지, 성공해서 본때를 보여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옆에서 이 진흙탕 같은 현실 속에 함께 앉아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저 그거 참 마음 아프겠다. 정말 힘든 시간이겠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행동을 강요하기보다 그 슬픔을 애도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조언을 해줄까? 아니면 그냥 내 옆에서 이 진흙탕에 같이 앉아줄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같이 앉아줘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면 그들은 스스로 이제 조언을 들을 준비가 된 것 같아 라고 말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혼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털어놓으세요.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면 됩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동시에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뇌는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과 모든 감정과 행동을 관장하지만 언어 능력은 없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항상 조화롭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사실과 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우유를 쏟고 올 때 우리는 울지 마, 우유는 또 사면 돼 라고 이성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기 우유 마시고 싶었는데 속상했구나 라며 감정을 먼저 읽어줍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는 감정을 감정으로 대하는 법을 알면서도 어른이 되면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감정은 감정으로, 사실은 사실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순간에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지금은 그저 진흙탕에 함께 앉아주세요. 며칠 뒤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혹시 내가 몇 가지 생각을 나눠도 될까? 라고 허락을 구하며 이성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 능력을 가진 인간이 되는 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훌륭한 인간이 되는 법을 아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 되는 법을 배우고 연습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핵심에는 우정이 있습니다. 친구란 무엇일까요? 저는 친구란 함께 성장하기로 동의한 두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연인 관계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인 관계든 장기적인 관계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킨다면 우리는 이 관계에 들어오기 전보다 더 나은 버전의 자기 자신이 되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깊은 친구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즐겁게 노는 사람은 많지만 나 힘들어라고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외로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어느 정도의 책임감이 따릅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나는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삶이라는 연극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그것은 갈등에 맞서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리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지금 힘들어. 내가 지금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줄 수 있을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을 억압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 사람에게조차 당신이 먼저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한 다큐멘터리 감독은 자신을 향해 끔찍한 위협을 가하던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판단이나 비난 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안전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인종차별적 신념과 자신들을 믿어주고 친구가 되어준 이 여성에 대한 신뢰를 동시에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그 운동을 그만두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명확합니다. 나쁜 상사든, 나쁜 친구든, 나쁜 파트너든 우리는 그들이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며 피해자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혹은 방법을 몰라서요. 그래서 상처받은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감 있는 자세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슬퍼도 괜찮고, 외로워도 괜찮고, 화가 나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다 괜찮습니다. 때로는 상충하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도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제 사업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저는 동시에 그 혼돈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엄청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슬픔과 즐거움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원래 복잡하고 지저분합니다. 삶이란 마치 누군가 우리에게 단단히 엉킨 실뭉치를 쥐어주며 자, 당신의 평생 과제는 이 실을 푸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 실뭉치를 들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건 너무 어려워라며 불평만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엉망진창이지만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라며 한 가닥씩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실을 조금이라도 풀어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실을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게 됩니다. 너 몇 년 전보다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나 이 엉킨 실뭉치를 푸느라 바빴거든. 내 실뭉치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는 종종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거창한 것을 추구하지만 때로는 가장 단순한 즐거움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즐거움이나 기쁨을 느끼는데 서툴기 때문에 아예 순간의 행복을 무시하고 항상 어려운 것만을 추구합니다. 만족을 영원히 미루는 것이 고귀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만족을 극단적으로 미루면 결국 아무런 만족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삶을 개선하는 데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면 정작 삶을 사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치 있는 것은 어렵게 얻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이 논리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지도 않으면서 그저 어려운 것을 욕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얕은 쾌락을 초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쁨을 느끼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마주하기 싫어서 택한 도피일 뿐입니다. 내일은 행복이 올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영원히 약속하지만 그 내일은 수평선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결코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 바로 이 순간, 나는 이미 이겼다고 결정해버린다면 어떨까요? 나는 살아있고, 좋은 친구가 한 명 있고, 어제 비디오 게임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작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삶의 나머지는 모두 결승선 이후의 보너스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다른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저보다 똑똑한 사람도, 책을 더 많이 판 사람도 항상 존재합니다. 저는 제 야망이 제 재능이나 성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 삶의 대부분은 실패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패자가 되는 것에 아주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저는 제가 이룰 수 있는 수준으로 목표를 낮춰서 성공했다고 느끼기보다는 차라리 원대한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실패자가 되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상상할 수 없었던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다른 선수들과 다른 단 한 가지는 그들이 경기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점수를 얻었을 때도 잃었을 때도 그들은 게임 자체에 대한 사랑과 즐거움을 잃지 않습니다. 그 즐거움이 그들의 심박수를 낮추고 에너지를 보존하며 결국 경기 막판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나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좋은 아침이라고 말해주는 것, 냉장고에 음료수를 가지러 갔을 때 당신도 마실래? 라고 물어보는 것. 이 작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 쌓이고 쌓였을 때 누군가는 당신과 사랑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매일 20분씩 운동하면 누구나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과정을 신뢰할 뿐입니다. 삶의 기쁨을 찾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작은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과정을 신뢰해야 합니다. 가장 궁극적인 인생의 해답, 최고의 바이오해킹은 바로 우정과 연결에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행복을 찾고 있다면 또 다른 명상 수련에 가거나 다른 책을 읽는 대신 당신이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도와보세요. 당신 자신을 돕는 대신 그 사람이 길을 찾도록 돕는데 헌신해보세요. 아무런 이기적인 의도 없이 말입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함께 길을 찾아가는 여정 위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우리 곁에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되고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친구가 되어주는 그 작은 순간들 속에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텅 빈 것 같은 공허함과 감당하기 힘든 버거움 속에서 길을 잃으셨나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수많은 정보 속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면서도 이토록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선한 나눔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삶의 의미의 위기에 대한 깊은 성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삶의 목적에 대한 거대한 위기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조금은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제 일에 대한 수요가 없어야 정상일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 참 많이 변했습니다. 직장의 모습이 달라졌고 종교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전례 없는 수준의 외로움, 불안, 그리고 우울감이었습니다. 목적 찾기를 주제로 한명상 수련이나 강연, 모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만 봐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간절히 방향을 찾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우리는 삶의 의미와 소속감을 다양한 곳에서 얻었습니다. 교회나 성당 같은 신앙 공동체에서 혹은 동네의 작은 동호회나 이웃과의 교류 속에서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0년대, 70년대의 어려운 시절을 함께 이겨내며 형성되었던 끈끈한 마을 공동체, 우리라는 강한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 이상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곳은 더더욱 아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런 전통적인 공동체들이 약해지자 우리는 그 모든 무게와 기대를 단 한 곳, 바로 직장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직장이 삶의 목적을 찾아주고 끈끈한 공동체가 되어주고 심지어 나의 사회생활과 정치적 신념까지도 충족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모든 감정적, 사회적 기대를 단 하나의 기둥에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기둥이 우리 삶을 튼튼하게 받치고 있었는데 말이죠. 더 좋은 것을 위해서든 아니든 오늘날 직장과 그 리더들은 이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미련 없이 직장을 떠납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인간관계, 특히 연인 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나 연인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리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탱해주는 바위이자 가장 친한 친구이고 뜨거운 연인이자 경제적 안정의 원천이 되어주길 바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역할을 해주는 다른 친구들과 가족, 공동체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한 사람에게 이 모든 역할을 기대합니다. 직장의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직장과 연인, 두 관계 모두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로 몰아넣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든 자산을 단 두 개의 주식, 일과 사랑에 전부 투자해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 두 주식이 흔들리면 우리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위험한 구조인 셈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깊은 무력감과 상실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분석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큰 역할을 했죠. 예전에는 오락거리를 즐기려면 집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스마트폰과 TV만 있으면 집을 나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도 일주일만 기다리면 집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허한 마음을 어떻게 채우고 삶의 의미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삶의 의미는 위기 속에서 혹은 예상치 못한 깨달음의 순간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혹은 끔찍한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신의 남은 생을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을 돕는데 헌신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들에게 위기는 오히려 삶의 목적을 안겨준 선물이 된 것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다른 생명을 책임지는 것에서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리더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책임을 지게 되면서 목적의식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순간이 오기만을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온다고 해도 그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행히도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과정은 우리 모두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해낼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깊은 위기를 통해 저의 예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던 일에 대한 열정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일하러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제 사업체도 있었고 좋은 고객들도 있었죠. 그래서 더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이 마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두운 곳에 혼자 갇혀 있으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그곳은 점점 더 어두워질 뿐입니다. 한 친구가 제게 다가와 너 무슨 일 있지? 나한테 말 안 하는 거 다 알아. 라고 말해주기 전까지 저는 그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자 거대한 바위가 어깨에서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길을 잃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길 위에서 혼자라는 느낌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길을 잃었을 때 그저 나 길을 잃었어라고 말하고 누군가가 그저 당신의 손을 잡아주고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나아갈 힘과 명료함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에너지를 얻어 문제의 근원을 찾기 시작했고 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왜를 찾은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왜를 찾도록 돕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친구들을 돕기 시작했고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재앙이나 인생의 최저점은 돌이켜보면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큰 시련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은 사람들은 모두 비밀스럽게 그 경험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지만 그 일이 일어났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일들 속에는 배울 점이 숨어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내가 그 교훈을 기꺼이 배우려 하는가? 입니다. 이별이든 실직이든 우리를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는 모든 일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삶의 목적을 찾고 싶다면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목적을 부여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으며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나는 이 상황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나쁜 상황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저 운이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피해자 의식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라고 생각하면 잠시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는 과거가 아닌 현재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는 현재에 온전히 존재하며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다면 나는 어떻게 이로부터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책임감입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교훈을 얻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차이가 바로 곁에서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의 유무에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친구로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힘들어하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하거나 조언을 하려 드는 것입니다. 친구가 실직을 당했을 때 우리는 좋은 의도로 다른 직장 구하면 되지, 성공해서 본때를 보여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옆에서 이 진흙탕 같은 현실 속에 함께 앉아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저 그거 참 마음 아프겠다. 정말 힘든 시간이겠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행동을 강요하기보다 그 슬픔을 애도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조언을 해줄까? 아니면 그냥 내 옆에서 이 진흙탕에 같이 앉아줄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같이 앉아줘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면 그들은 스스로 이제 조언을 들을 준비가 된 것 같아 라고 말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혼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털어놓으세요.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면 됩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동시에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뇌는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과 모든 감정과 행동을 관장하지만 언어 능력은 없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항상 조화롭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사실과 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우유를 쏟고 올 때 우리는 울지 마, 우유는 또 사면 돼 라고 이성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기 우유 마시고 싶었는데 속상했구나 라며 감정을 먼저 읽어줍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는 감정을 감정으로 대하는 법을 알면서도 어른이 되면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감정은 감정으로, 사실은 사실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순간에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지금은 그저 진흙탕에 함께 앉아주세요. 며칠 뒤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혹시 내가 몇 가지 생각을 나눠도 될까? 라고 허락을 구하며 이성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 능력을 가진 인간이 되는 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훌륭한 인간이 되는 법을 아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 되는 법을 배우고 연습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핵심에는 우정이 있습니다. 친구란 무엇일까요? 저는 친구란 함께 성장하기로 동의한 두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연인 관계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인 관계든 장기적인 관계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킨다면 우리는 이 관계에 들어오기 전보다 더 나은 버전의 자기 자신이 되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깊은 친구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즐겁게 노는 사람은 많지만
나 힘들어 라고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외로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어느 정도의 책임감이 따릅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나는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삶이라는 연극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그것은 갈등에 맞서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리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지금 힘들어. 내가 지금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줄 수 있을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을 억압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 사람에게조차 당신이 먼저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한 다큐멘터리 감독은 자신을 향해 끔찍한 위협을 가하던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판단이나 비난 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안전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인종차별적 신념과 자신들을 믿어주고 친구가 되어준 이 여성에 대한 신뢰를 동시에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그 운동을 그만두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명확합니다. 나쁜 상사든, 나쁜 친구든, 나쁜 파트너든 우리는 그들이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며 피해자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혹은 방법을 몰라서요. 그래서 상처받은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감 있는 자세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슬퍼도 괜찮고, 외로워도 괜찮고, 화가 나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다 괜찮습니다. 때로는 상충하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도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제 사업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저는 동시에 그 혼돈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엄청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슬픔과 즐거움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원래 복잡하고 지저분합니다. 삶이란 마치 누군가 우리에게 단단히 엉킨 실뭉치를 쥐어주며 자, 당신의 평생 과제는 이 실을 푸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 실뭉치를 들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건 너무 어려워라며 불평만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엉망진창이지만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라며 한 가닥씩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실을 조금이라도 풀어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실을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게 됩니다. 너 몇 년 전보다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나 이 엉킨 실뭉치를 푸느라 바빴거든. 내 실뭉치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는 종종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거창한 것을 추구하지만 때로는 가장 단순한 즐거움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즐거움이나 기쁨을 느끼는데 서툴기 때문에 아예 순간의 행복을 무시하고 항상 어려운 것만을 추구합니다. 만족을 영원히 미루는 것이 고귀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만족을 극단적으로 미루면 결국 아무런 만족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삶을 개선하는 데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면 정작 삶을 사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치 있는 것은
어렵게 얻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이 논리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지도 않으면서 그저 어려운 것을 욕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얕은 쾌락을 초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쁨을 느끼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마주하기 싫어서 택한 도피일 뿐입니다. 내일은 행복이 올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영원히 약속하지만 그 내일은 수평선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결코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 바로 이 순간, 나는 이미 이겼다고 결정해버린다면 어떨까요? 나는 살아있고, 좋은 친구가 한 명 있고, 어제 비디오 게임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작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삶의 나머지는 모두 결승선 이후의 보너스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다른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저보다 똑똑한 사람도, 책을 더 많이 판 사람도 항상 존재합니다. 저는 제 야망이 제 재능이나 성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 삶의 대부분은 실패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패자가 되는 것에 아주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저는 제가 이룰 수 있는 수준으로 목표를 낮춰서 성공했다고 느끼기보다는 차라리 원대한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실패자가 되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상상할 수 없었던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다른 선수들과 다른 단 한 가지는 그들이 경기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점수를 얻었을 때도 잃었을 때도 그들은 게임 자체에 대한 사랑과 즐거움을 잃지 않습니다. 그 즐거움이 그들의 심박수를 낮추고 에너지를 보존하며 결국 경기 막판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나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좋은 아침이라고 말해주는 것, 냉장고에 음료수를 가지러 갔을 때 당신도 마실래? 라고 물어보는 것. 이 작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 쌓이고 쌓였을 때 누군가는 당신과 사랑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매일 20분씩 운동하면 누구나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과정을 신뢰할 뿐입니다. 삶의 기쁨을 찾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작은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과정을 신뢰해야 합니다. 가장 궁극적인 인생의 해답, 최고의 바이오해킹은 바로 우정과 연결에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행복을 찾고 있다면 또 다른 명상 수련에 가거나 다른 책을 읽는 대신 당신이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도와보세요. 당신 자신을 돕는 대신 그 사람이 길을 찾도록 돕는데 헌신해보세요. 아무런 이기적인 의도 없이 말입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함께 길을 찾아가는 여정 위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우리 곁에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되고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친구가 되어주는 그 작은 순간들 속에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텅 빈 것 같은 공허함과 감당하기 힘든 버거움 속에서 길을 잃으셨나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수많은 정보 속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면서도 이토록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선한 나눔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삶의 의미의 위기에 대한 깊은 성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삶의 목적에 대한 거대한 위기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조금은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제 일에 대한 수요가 없어야 정상일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 참 많이 변했습니다. 직장의 모습이 달라졌고 종교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전례 없는 수준의 외로움, 불안, 그리고 우울감이었습니다. 목적 찾기를 주제로 한명상 수련이나 강연, 모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만 봐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간절히 방향을 찾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우리는 삶의 의미와 소속감을 다양한 곳에서 얻었습니다. 교회나 성당 같은 신앙 공동체에서 혹은 동네의 작은 동호회나 이웃과의 교류 속에서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0년대, 70년대의 어려운 시절을 함께 이겨내며 형성되었던 끈끈한 마을 공동체, 우리라는 강한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 이상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곳은 더더욱 아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런 전통적인 공동체들이 약해지자 우리는 그 모든 무게와 기대를 단 한 곳, 바로 직장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직장이 삶의 목적을 찾아주고 끈끈한 공동체가 되어주고 심지어 나의 사회생활과 정치적 신념까지도 충족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모든 감정적, 사회적 기대를 단 하나의 기둥에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기둥이 우리 삶을 튼튼하게 받치고 있었는데 말이죠. 더 좋은 것을 위해서든 아니든 오늘날 직장과 그 리더들은 이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미련 없이 직장을 떠납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인간관계, 특히 연인 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나 연인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리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탱해주는 바위이자 가장 친한 친구이고 뜨거운 연인이자 경제적 안정의 원천이 되어주길 바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역할을 해주는 다른 친구들과 가족, 공동체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한 사람에게 이 모든 역할을 기대합니다. 직장의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직장과 연인, 두 관계 모두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로 몰아넣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든 자산을 단 2개의 주식, 일과 사랑에 전부 투자해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 두 주식이 흔들리면 우리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위험한 구조인 셈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깊은 무력감과 상실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분석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큰 역할을 했죠. 예전에는 오락거리를 즐기려면 집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스마트폰과 TV만 있으면 집을 나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도 일주일만 기다리면
집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허한 마음을 어떻게 채우고 삶의 의미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삶의 의미는 위기 속에서 혹은 예상치 못한 깨달음의 순간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혹은 끔찍한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신의 남은 생을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을 돕는데 헌신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들에게 위기는 오히려 삶의 목적을 안겨준 선물이 된 것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다른 생명을 책임지는 것에서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리더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책임을 지게 되면서 목적의식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순간이 오기만을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온다고 해도 그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행히도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과정은 우리 모두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해낼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깊은 위기를 통해 저의 예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던 일에 대한 열정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일하러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제 사업체도 있었고 좋은 고객들도 있었죠. 그래서 더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이 마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두운 곳에 혼자 갇혀 있으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그곳은 점점 더 어두워질 뿐입니다. 한 친구가 제게 다가와 너 무슨 일 있지? 나한테 말 안 하는 거 다 알아. 라고 말해주기 전까지 저는 그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자 거대한 바위가 어깨에서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길을 잃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길 위에서 혼자라는 느낌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길을 잃었을 때 그저 나 길을 잃었어라고 말하고 누군가가 그저 당신의 손을 잡아주고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나아갈 힘과 명료함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에너지를 얻어 문제의 근원을 찾기 시작했고 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왜를 찾은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왜를 찾도록 돕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친구들을 돕기 시작했고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재앙이나 인생의 최저점은 돌이켜보면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큰 시련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은 사람들은 모두 비밀스럽게 그 경험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지만 그 일이 일어났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일들 속에는 배울 점이 숨어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내가 그 교훈을 기꺼이 배우려 하는가? 입니다. 이별이든 실직이든 우리를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는 모든 일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삶의 목적을 찾고 싶다면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목적을 부여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으며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나는 이 상황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나쁜 상황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저 운이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피해자 의식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라고 생각하면 잠시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는 과거가 아닌 현재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는 현재에 온전히 존재하며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다면